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는 아주 조금 덜 추운 것 같긴 합니다만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우 고 안성기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이틀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987년 고인이 35살 때 찍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포스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인의 얼굴이 가장 안성기다운 얼굴이어서 직접 저 사진을 골랐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 관리팀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해놓은 거 좀 보세요. 매일 5명이 치우는데도 헉헉댑니다.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하신 박경필님. 자, 광주 하남동입니다. 가게 앞에 돌 절구를 놨는데 거기다 커피를 살포시 버려놓고 갔어요. 쓰레기통이 바로 코앞인데 하신 이지호님. 대천 해수욕장 인근 별다방 왔는데 커플이 쌍욕을 올려놓고 있네요. 니들 천생연분이다 하신 조은희님. 자, 부산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도 많이 추웠던 모양입니다 하신 김민섭님. 그리고 분당의 김희숙님, 박영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선 넘은 조롱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분노 유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불법 유턴 경찰차 옆을 지나면서 발을 뻥 하는 거 보셨죠? 경찰 별거 없네. 자, 이번엔 픽시 자전거로 경찰차 앞을 다리를 그냥 쑥 왔다 갔다 나잡아봐라 아주 생쇼를 하고 있어요. 자, 도로는 부족해. 이번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합질환을 깔깔깔깔깔깔 자연스럽게 또 인도로 저렇게 돌진을 하는데 나 지금 욕 나올 것 같아 지금. 정말 공권력을 뭘로 보는 건지 너무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이 영상들 최근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 폭주족 관련 영상입니다.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10대라고 명시한 글쓴이가 40여 가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도심을 질주하거나 경찰차를 따돌리거나 경찰차를 향해서 발로 차는 신용을 하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들을 게시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오토바이로 위험하게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셨죠?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철 역사 안을 지나가는 등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훈장마냥 지들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형사처벌을 할 정도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 한다면 과태료나 이런 행정처분인데 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지만 또 일부 누리꾼들은 재밌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의 그 윤리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다 비난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폭주족 비슷한 것들은 근데 옆에서 또 칭찬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알바생 기습 성추행입니다. 자, 늦은 밤 가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맥주를 마시는데요. 자, 그런데 들어온 지 1분 만에 화장실을 그리고 15분 뒤에 한 번 더 자, 10분 뒤엔 또 나와선 자 보세요. 여직원을 쓱 보더니 화장실 어디죠? 자, 그런데 6번째 화장실 가는 도중에 여직원 옆구리를 쓱 터치를 합니다. 자, 계산할 때마다 직원 옆에 바짝부터 바닥에 침 뱉은 거 보셨죠? 쟤 이쁘네 하면서 떠납니다. 자, 이뇨제라도 먹은 거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 그리고 왜 여직원을 만지는데? 소변이 급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성추행 행동을 한 겁니다. 제보자는 이제 경기도 부평에서 피자펍을 운영 중인데 지난 2일 밤 10시경 30대 남성 4명이 가게에 방문을 해서 피자와 맥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약 40분간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6번이나
화장실을 찾는 등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직원과 일부러 접촉하고 직원에게 바짝 밀착해서 화장실 위치를 묻는 등 추근거리더니 직원이 잠시 물품을 챙기던 중에 직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쓱 만지고 지나간 겁니다. 더불어 결제 과정에서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가기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은 만진 겁니다. 아주 작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술이 많이 취했나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남성이 말투가 굉장히 명료했고 만취한 걸로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여직원이 영업을 끝난 뒤에야 사장님이 제보자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분이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지금 담당 형사 배정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여직원이 또 20대 초반이라서 굉장히 보복당하고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경찰에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지금 안심 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상상 초월 막장 콜라보입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괴행들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시장 아동 팬티 10장에 4,000원 알록달록 다양한 것이 완전 거저었다 하고 들어갔더니 자,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완전 깨끗 2에 7세라 우리는 5장에 1,000원 이거 하나에 완전 200원 꼴 입던 거지만 새 기분 내시라고 박스도 챙겨드려요. 잠깐만, 입던 팬티 중고 팬티? 정말 충격적인데요. 더 놀라운 건 판매자의 매너 온도가 99도나 됩니다. 자, 이 게시글 경주 지역 동네 중고마켓 앱에 올라온 판매 글인데 판매자 아들이 입던 거라며 아동 팬티 10장을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팬티 5장을 1,000원에 판매하는 글도 올라왔었는데 이 제보자는 아니 어떻게 입던 속옷을 팔 수 있는지 황당하고 부끄럽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거 애한테 입히고 싶으세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저걸 진짜로 그런 순수하게 어떤 의도로 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의도가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거 아기들 거라서 약간 성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전 단정 못 진짜?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좋습니다.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둥! 천장을 향해 길고 곧게 쭉 뻗은 족이 있었으니 내 다리 완전 롱다리. 발끝까지 꼿꼿하게. 혹시 직업이 발레리노? 자, 족 바로 앞에 앞사람 머리가 있습니다. 이제 발 모습이 발레리노 같은 모습이긴 해요. 쫙 펼친 모습이. 사실은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오던 비행기에서 거의 6시간 정도 됐을 때 아마도 키가 한 190cm 정도 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다리 위로 발을 쫙 뻗어놓은 모습이 이제 보였다고 하고 저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키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말로 좀 발레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발끝을 저거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워요. 저거 쉽지 않은데. 일반인은 힘들어요. 안 되고요. 그래서 발레리노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키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를 가시든가.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물 팔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소 여자친구와 함께 한두 시간 정도 무인 카페에 갑니다. 퇴근하고 가면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개인 작업을 좀 하고 오곤 하는데요. 늦은 시간대에 가다 보니 종종 커피 대신 종이컵에 담아주는 물 한 잔을 주문해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물을 사 마시며 카페를 이용했는데요. 하루는 사장님이 매장에 들어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손님 저희 매장 종종 찾아주시죠. 그건 정말 감사는 한데 무슨 일이신데요? 다음부터는 그 물만 사놓고 그 자리 차지하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니 여기 메뉴판에 있길래요. 물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물이 메뉴판 있다고? 이 뻔뻔한 데서 한 물입니다. 다음 날 카페를 다시 찾았더니 600원이었던 물값이 1,000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 물 한 잔을 구매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몇십 분 뒤에 사장님이 또 카페에 들어와 말없이 쪽지를 놓고 나가는 겁니다. 쪽지에는 그동안 물 팔아줘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말아달라. 물 마시며 이용할 다른 카페를 찾아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쪽지를 받은 즉시 저와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바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공짜로 앉아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장님입니다. 아, 진짜 너무 뻔뻔하시다. 여기 커피 파는 카페거든요. 아니, 카페 와서 생수만 사는 건 중국집 가서 단무지 양파만 주문해 먹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 빨리라도 가면 내가 말을 하네 진짜. 아유,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사장님, 혹시 성이 김씨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딱 보니까 조상이 봉이 김선달이야. 아니 종이컵에 정수기물 담아 마시는 걸로 1,000원이면 거기 자릿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X.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부터요. 일단 뭐 손님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암묵적인 뭐 신호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킨집 가면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뭐 콜라만 먹고 나오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또 순댓국집을 가더라도 기본 메뉴를 시키고 뭐 추가적으로 2~3천 원의 뭐 미니 순대를 시킨다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물만 시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면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는 좀 시켜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사장님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면 차라리 물을 그냥 메뉴에서 빼시고 커피 메뉴 쪽으로 좀 올려주셔야지. 저렇게 하면 손님이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마 사장님은 그렇게 해놓으면 물까지 사 마시겠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최영진 평론가랑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살짝 다른 부분이 요즘에 그런 어떤 사회적 상식이라는 거를 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별다방,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별다방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데 아예 시간을 정해놓는 일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자리 차지하는 걸 금지하는 일을 벌일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만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면 내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최영진 평론가가 말했더라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사회 상식인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자, 부족하신 분은 우리 박 변호사님. 이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물을 돈 주고 팔았던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600이든 1,000원이든 얼마든 간에 만약에 물이 메뉴판에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뺐었어야 되고, 그 책임을 굳이 이제 두 쪽에 누구한테 묻느냐 하면 메뉴판에 올려놓은 사장님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뭐 보통 1인 1 메뉴, 1인 1 음료를 꼭 필히 주문을 하셔라라는 그런 안내 사항이 요즘에 카페 가면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 안내를 좀 했으면 이렇게 좀 오해나 뭐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께서는 PPSSTT님 1,000원도 싼 거다. 자리값 모르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정아무개님도 그렇고 장민님께서도 그렇고 진짜 메뉴에서 물을 차라리 넣지 않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고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의 영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4가지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예스, 예스. 영어 앞에만 서면 예스맨이 되는 우리들. 이제 스픽과 함께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틀 것이다. 스픽.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밤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com.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뭔가를 꺼내듭니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흉기인데요. 이 남성 곧바로 뒤에 서 있던 차로 다가가 거침없이 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이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죠, 저건. 자, 그런데 최영준 평론가님, 예. 방금 보신 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가족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그 흉기 위협을 당한 60대 여성인데 제보한 사건인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이 제보자의 남편입니다. 아이고야. 남편이고 영상에서 이제 남편을 제압한 남성은 아들, 남편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사람은 사위인데요.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압한 사람은 흉기를 빼앗은 사람은 사위고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6일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 제보자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흉기를 들고 제보자 아내를 해하겠다고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자, 당시 제보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 사람 손에 죽겠구나. 자, 왜 그랬는지 당시 영상 조금 더 보시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자기 따라오라고 하던 남편이 내연자하고 같이 타 있었대.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따라가는데 유턴해서 도로가에서 차를 세워요. 그리고 아들하고 사이가 내리면서 빨리 문 잠그라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저하고 막내딸하고 둘이 뒷좌석에서 문을 다 잠궜고 스스로 이제 저를 해가 죽이겠다고 들 꺼내와서 이제 유리창 다 깨부시고 저를 죽이겠다고. 결국에는 저 사람 손에 죽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죠. 자, 그 전날 말이죠. 이 제보자, 이 아내분이 아들 차를 타고 그 남편을 따라가게 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제보자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남편하고 살던 집에서 나와서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내연녀와 함께 다른 집에서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 뺨을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엄마가 바람피지 않았냐, 증인도 있다, 목격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자 대면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다,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앞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 그리고 내연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그 뒤에 지금 아들 차에 이 제보자분하고 막내딸 사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데 갑자기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차를 세우고 나서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자, 삼자 대면을 하자 해서 그러시죠 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서 흉기를 꺼내 들고 저렇게 차를 그냥 막 부순다. 자, 그런데 저 흉기를 차에다 왜 두고 다녔을까요? 일단 남편은 벌초를 하려고 차에 흉기를 실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흉기를 꺼내든 남편을 보고 아들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고 막내딸과 제보자는 차 안에 있었는데요. 자, 그때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유리창을 막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보자가 차 밖으로 나와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금방 남편에게 붙잡혔고 아들이 남편 위에 올라타서 제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흉기를 든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쳐서 가까스로 흉기를 빼앗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차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붙잡힐 때까지의 상황이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도 좀 놀랍습니다. 남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예. 바로 다음 날 풀려났다고 합니다.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참. 변호사님 일단 예. 들으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건 일단 뭐 제보자 아내분의 주장입니다만 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앞서 보신 그 영상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 6개월 전에도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이 이제 있는 회사에 남편이 가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뭐 내연녀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이 가는 모습을 아마 작은 딸, 막내딸이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당연히 그 내연녀한테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아마 붙었던 것 같고요. 그 시비가 되니까 이 아빠죠, 남편이 막내딸한테 흉기를 좀 휘둘렀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걸 피했고요. 그때 멱살 잡고 때리기 시작하긴 했는데
소화기도 던지고 막 딸들을 위협하게 됐는데 큰 딸이 와서 남편 그 손에 들린 흉기를 빼앗아 가지고 가까스로 피했다고 아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쇳덩이 들고 와서 딸을 위협하고 차에 집어 던지고요. 또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서 제보자 폭행한 일도 부지기수 다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 제보자 측의 이 아내분의 주장입니다만 아무튼 저런 일이 있고 나니까 같이 남편과는 집에 있기가 좀 어려웠죠. 자, 그렇게 아들 집에서 지내셨대요. 역시 남편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제보자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보일러도 다 망가뜨려 놓고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쫓겨나서 도망가서 아들 집에 있으면서 제 옷가지랑 필요해서 가지러 가려고 갔었는데 저를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아파트에서 문 잠그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그래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열쇠 수리하는 아저씨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 집을 보니까 제 소지품 제가 쓸 수 있는 옷, 신발, 가방 쓸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 쓰게 다 망가뜨려 놓고 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 아내분의 소지품 뭐 가방, 신발 이런 거 다 막 어떤 좀 날카로운 네. 그런 걸로 이제 막 못 쓰게 만들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왜 집에서 아내 제보자를 쫓아낸 건지 말이에요. 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막내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의금으로 받은 돈 뭉치를 집에 두고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 뭉치를 남편이 발견을 했고요. 회사 돈을 횡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서도 내쫓고 집에서도 내쫓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 비밀번호도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옷이랑 이 필요한 물건을 챙기려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날 집 상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제보자의 옷과 가방, 신발까지 쓸 수 없도록 그야말로 난도질을 한 뒤에 집 한쪽에 쌓아두고요. 보일러도 망가뜨리고 화장실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집에서 쫓겨난 게 2022년 6월 말이었는데 2개월 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4년 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이혼 소송이 완결이 안 됐다고요? 그러게요. 처음에 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길어지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이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제보자는 물론이고 뭐 자식들 그다음에 사위들에게까지 막 고소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 과정에 또 응대를 하려면 변호사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이위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 회사를 1987년부터 같이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일방으로 쫓아낸 다음에 쓰던 카드도 못 쓰게 막아버리고 대출도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제보자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혼 소송 자체는 이 소송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청구 취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서 이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바꿔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재판 끝나갈 때인데 또 변호사를 바꾼답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또 법원 입장에서는 새 변호사가 왔으니까 이 날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달 들었어도 갑작스럽게 변호사를 바꾸는 바람에 또 이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보자하고 자녀분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저 회사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한 100억 원대로 꽤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막 장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인 제보자에게 주려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작진에서 이 남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려고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제가 직접 이 남편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콜백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2년 전에 박 변호사님도 출연하는 한 방송에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박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그 남편분이 당시 그 출연하시는 방송 제작진이 찾아갔더니 인터뷰를 사실상 거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일단 이 반론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을 만약 보시고 반론을 원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론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아내분이나 딸들의 얘기들이 이제 많습니다.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서 본인의 어떤 뜻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방의 한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갔는데 옆에 다른 학생이 있었음에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지방 국립대 로스쿨이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 한거 불능 상태의 로스쿨 여학생을 동기 남학생이 성폭행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8일 밤부터 10월 29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서 여럿이 마시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에는 1학년 동갑인 제보자와 남학생 그리고 한 학년 위지만 이 제보자보다 어린 남학생까지 3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시험 때문에 사나흘 가까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목격자 이야기에 따르면 동기 남학생만 자취를 했고 나머지 둘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제가 누나를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동기 남학생이 계속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목격자는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셋이 같이 택시를 타고 동기 남학생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로스쿨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고 이 피해자, 제보자가 사흘 밤샘을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같은 동기생들하고 이제 술 한잔을 했습니다. 사흘 밤을 샜으니 술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얼마 못 가고 의식을 잃었던 거죠. 자, 그런데 기숙사에 사는 이 피해자를 그 형이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구태여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회장님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오늘 방에서 좀 살게요. 네, 저 여기 내려주세요. 나 일어날게. 야, 일어나. 주방까지 왔다니까? 빨리 일어나. 자, 하나, 둘, 셋. 야, 일어나. 야, 너 제발 부탁이다. 야! 일어나라고. 야. 형 방에서 저도 좀 자고 갈게요라고 하는 얘기 박 변호사님 들으셨죠? 네. 자,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 이 술에 취한 젊은 남녀들을 보고서 뭔가 찜찜한 마음에 이 기사님이 지우지 않고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 진짜 촉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백업을 해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뭐 이게 어느 시점 지나가면 다 지워지든가 없어집니다. 근데 블랙박스 저장해서 백업한 이유는 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찜찜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지금 그겁니다. 택시 타기 전에 누나 기숙사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그 후배죠. 동승했던 사람이. 그래서 기숙사면 저랑 같이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의 동기 남학생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택시 탄 이후에는 나하고 내릴 테니까 너는 이거 타고 기숙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둘이는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새벽 1시 이후에 이제 기숙사로 자취방으로 왔는데 이때도 좀 더 노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목격자 동승자를 돌려보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돈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요? 10만 원 줄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 원만 주는데 너는 20만 원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원래 이 정도는 10만 원만 줘도 되는데 야 너 내가 형이니까 특별히 20만 원 줄게 니네 집 가.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직감을 했대요. 갑자기 돈을 왜 주지? 그래서 안 받아요라고 하면서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꾸 이렇게 기숙사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 뭔가 이 동승자, 이 후배도 뭔가 촉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돈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가 같이 있으면 범행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버티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동기 남학생,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을 넘어서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던 제보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목격자가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데 침대에서 동기 남학생이 제보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 목격자가 내가 있다는 걸 이 동기 남학생이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있다는 걸 좀 눈치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닥에 있다가 침대 옆 소파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제보자는 그날 오후 늦게서야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몸에 이상한 감각이 좀 느껴져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좀 단박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겪는 일인데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다른 동기와 상담 후에 결국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에 목격자 얘기까지 전해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스쿨 이 동기 남학생 피의자 본인이 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목격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강압적이었던 건 없잖아. 자, 피의자와 목격자 두 사람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그래서 갔으니까 알지. 강압적으로 안 했었잖아. 기억에는 걔가 싫어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 기억을 듣고 있지. 싫다, 거부했던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내 기억을 들었는데 일단 나도 그때 심하게 급하게 진짜 너무 보이는 건 같잖아. 그걸 하는 거야. 그것만 안 하는 거야. 너 그게 강압적이지 않고 눈치 없고 내가 이거 증거를 통해 상관없잖아. 합의하고 하는 거 모르는 그 증거를 통해 나가잖아. 우리 그때 서로 동의하는 입장을 쏟아버리는 거야. 합의하는 것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고 일단 시간 지나서 지금 나와가지고 자, 뭐 피의자야 당연히 뭐 자기 유리한 대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겠지만 이 내용입니다. 내가 강제로 한 거 아닌 거 너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거. 자기 혼자 변명하는데 그치질 않고요. 지금 목격자 같이 그 방에 끝까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그 동승자 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 강압적인 거 없었잖아. 그때 뭐 저기 싫다고 한 내용 들은 거 없었지. 우리 둘이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잖아. 라는 식으로 자꾸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넘어섰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목격자하고 지금 피의자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를 만들어내자라고 예시까지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이런 식이에요. 목격자가 먼저 저 솔직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스킨십도 했었고 강압적인 거 그런 거 둘이 관계하는 어떤 소리도 들었는데 강압적인 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피해자가 혹시라도 강압적인 거 있었어? 라고 물으면 아니요 강압적인 건 없었어요 라고 저 대화를 서로 짜고 하자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 그 문자를 우리가 세팅을 하자. 예,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피해자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면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또 현직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또 상의를 했더니 그 증거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근데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격자한테 그 어떤 강압적인 게 있지 않았다, 강압적인 게 없었다는 거 그 얘기만 들어도 증거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부추겼는지 아니면 이걸 그 얘기를 들은 피의자가 지금 목격자를 부추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이 뻔히 자기 죄를 뒤집으려고 증거를 이렇게 교사한 거라면 위증 교사 같은 걸로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소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피해자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어색해지지 말자. 자기가 어제도 기숙사에 데려다 줬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그때까지도 그렇게 막 이게 범죄인가에 대한 인식이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다 로스쿨생인데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약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도 로스쿨생이고 피해자도 로스쿨생이고 목격자도 로스쿨생이다 보니까 이제 좀 수사가 조금 지연될까봐 이게 지연을 시키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처분이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자도 얘기한 것처럼 로스쿨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비 법조인들이죠. 3명 다. 그리고 뭐 검사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검사가 되고 싶었다. 이 피의자가 예, 가해자라고 좀 알려진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까 좀 씻고 가라. 마치 좀 뭔가 합의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색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면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다고 하고 또 입증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입학 때부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법조인이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좀 시간이 계속 끌고 좀 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사건 반장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같은 학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학교 인권센터에도 이걸 신고를 했고요. 학교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이 있는 날 이럴 때는 다른 쪽에서 수업을 듣도록 만들고 있고 학교 내 다른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형사 절차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심의도 거쳐서 상고인 조사까지 다 마쳐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1월 중에는 이 징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려다 순간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소파 위에 떨어져 있던 뭔가를 집어 손에 쥐고는 아내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걸 본 아내의 표정은 굳어지고 남편은 청소 문제를 지적합니다. 연듯 평범해 보이는 부부의 일상인데 과연 어떤 속사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최영진 평론가님 진짜 오늘 이 사연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진짜 벽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의 사연인데 제보자는 이제 중년의 여성으로 약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보험사에서는 이 소위 소외감으로 구분되는 암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와, 그거 로또암이잖아 라면서 당신 로또 당첨됐네? 진단금 나오면 나도 좀 나눠주는 거지? 라면서 제보자의 속도 모른 채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원래 눈치 없고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후 정밀 검사 결과 제보자는 이미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된 상태여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남편은 에이, 이 암 안 죽어, 괜찮아 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 좀 더 들어둘 걸 그랬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는데 보험 좀 더 들어놓을 거야. 진짜 안깝다.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제보자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기로 했는데 남편이 딱 2번 병원에 같이 가지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더는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다가 아내한테 제대로 눈칫밥까지 주는데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제보자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데 당연하죠.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떨어진 뭔가를 보고는 막 여보 하면서 제보자를 막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손에 주워서 쥐고 있던 거 바로 제보자의 빠진 머리카락이었는데 이걸 제보자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수북한 거 다 당신 머리카락이다. 제발 돌돌이 좀 꼭 해라. 이렇게 쏘아 붙이는 겁니다. 제보자가 가발을 맞춰 쓰고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도 남편은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 제보자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까? 자,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막 정신이 돌아올 쯤에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야. 수술 잘했냐고. 본인도 약간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하셨겠지만 제가 딸이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가 되도록 그치 모르고 의사가 멍청하나 안 하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날 나가시는 거예요. 수술한 날.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느낌처럼. 아, 박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유전이네요. 충격입니다. 어. 수술을 한 날이에요. 수술을 잘 됐나 이렇게 뭐 얘기를 시작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혹시 의사가 너보고 멍청하다고 하지 않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도 아니고 이렇게 전이까지 됐는데 왜 이런 상태에서 병원까지 가냐? 멍청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운했던 게 병문안 오겠다는 시어머니가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비도 많이 오니까 빨래를 좀 널어야 해서 오늘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비 오면 빨래를 넣습니까? 개든가 빼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문제는 여기 사실 주택이거든요. 그 아파트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기 싫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알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약간 소시오패스, 물론 패스 계열인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병문을 왔는데 안 오는 이만 못한 병문안이었어요. 하하, 왜?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물어본 게 야 근데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냐? 이거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알아서 먹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너 저 사돈댁에는 얘기했냐? 그러니까 아니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아유 사돈댁에는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아니 사돈이라도 와서 집에 와야 살림 챙겨줄 것 같다는 생각에 아, 우리 아들 밥 챙겨줄 예, 사람? 며느리가 아프니까 저기서 사돈이라도 와서 챙겨줘야 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 모양을 보니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음식을 보내주긴 했답니다. 그런데 전부 맵고 짜고 달고 그러니까 암 환자는 도저히 못 먹고 자기 아들 먹을 것만 챙겨 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날은 진통제를 까먹고 안 먹고 자는 밤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게 누가 약이랑 물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새벽까지 끙끙 앓으면서 자고 있는데 사람이 거실 지나가서 내가 그렇게 앓고 있는데도 들은 채만 자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앓고 있는 게 전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쳐다도 안 보고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말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와, 진짜 너무 화딱지 나는데, 진짜? 너무 화나죠. 네, 일단 더 화나는 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제보자가 집안 살림에 남편 밥까지 다 챙겼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다가 저렇게 하루 진통제를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고 먹지 않고 잠에 든 건데 너무 아파서 이제 밤중에 깼는데 휴대전화도 안 보이고 손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끙끙거리면서 여보 하고 남편을 불렀는데요. 남편 안방으로 들어와서 제보자 곁으로 다가옵니다. 손을 쑥 내밀어서 제보자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 충전기만 쏙 챙겨가지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 제보자가 좀 걱정이 될까봐 가족들하고 또 지인들한테 이 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나 힘든 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또 머리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맞아, 있었던 맞아.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런 제보자에게 뭐 어디 드라이브 가자, 어디 뭐 산책 가자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혼자 외출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연말 모임을 이유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암 환자 와이프 놔두고. 2박 3일을. 이에 제보자가 맘대로 해 라고 하니까 남편은 됐어 안 가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내가 가면 눈치 주고 안 가면 또 내가 열받고 라면서 도리어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보자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두 분 변호사님께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여쭙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재판상 이혼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 하면 뭐 협의 이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부부간에 부양하고 협조 의무 이런 게 있어요. 기본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부 혼인 생활 유지하기에는 저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합니다. 예, 이건 진짜 지금
진짜 우리 채팅창이 완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욕이란 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이니까 같이 욕을 못하는 게 예. 아쉬울 정도의 상황이고요. 저도 상담하다가 너무 힘들고 서운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 안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하고요. 아마 이제 전업주부시고 이러셨으면 쉬운 결심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딱 한 문장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해요, 말아요? 이혼을 해야죠. 왜냐하면 행복할 때야 잘 나갈 때야 뭐 가족들이 당연히 잘 지내고 하죠. 근데 가족이 왜 있습니까? 가족 누군가가 아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합쳐주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이 남편이 아내가 아프길 마치 바란 사람처럼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 문장을 부탁드렸는데.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거센 물살비 보트 한 척이 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뭐야, 4명의 남성이 댐 아래로 안 휩쓸리려고 보트를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무려 13층 높이의 낭떠러지가 바로 이걸 또 코앞에 어떻게 있는 지었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거센 물살 탓에 구조가 쉽지 않았고 어두운 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됐어요? 네, 오랜 시간 고립됐던 4명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고 다행히 별다른 부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상도 없었어.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일단. 자, 새해를 기다리면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남성이 뒤를 돌아서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자, 그 순간 아파트에서 펑 하고 뭔가가 터졌습니다. 뭐예요? 자, 앞선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 남성이 들고 있는 폭죽에 불을 붙이죠. 그리고 예. 팔을 쭉 뻗어서 설마? 쏘아 올릴 설마? 준비를 하는데요. 설마? 곧 펑 하고 터지는 폭죽. 그런데 앞이 아니라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어허. 자, 폭죽이 아파트 안으로 날아들었고 그대로 저기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새해 분위기 내겠다고 터뜨린 폭죽 하나가 누구의 집을 태워버렸으니 그 책임은 확실히 져야죠. 박 변호사님. 뭐하노? 뭐합니까? 글렀어. 쏘지 마세요. 폭죽을 왜 합니까? 좀잘 쏴도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다음 갑니다. 자, 한 남성이 금속 울타리를 들고 끙끙끙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문이 닫힐 수도 있으니까 울타리를 사선 방향으로 잘 세워보는데요. 닫혔습니다. 자, 잘 세우고 잘 세웠어요. 근데 예. 뭐가 문제일까요? 몰라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버튼을 누를 수가 아이고, 없습니다. 아이고. 남성은 울타리를 이리저리 건드려보지만 엘리베이터 공간에 딱 맞게 끼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졸지, 셀프 어떡해. 감금. 감옥에 갇힌 남성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사이에 자, 잠깐만 있어요. 문이 양쪽이에요. 반대쪽 문이 띵 하면서 열립니다. 그리고 두 여성이 연달아 탔는데 자, 세 사람이 울타리에 함께 갇힌 겁니다. 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다행히 원하던 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 울타리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아우, 내가 풀려난 것 같아요. 아우, 기분 좋다. 아유, 최영진 평론가님. 방탈출 같습니다. 예. 아우, 저거 사람 안 왔으면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철문을 사이에 둔 개 2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요. 킁킁 서로의 냄새도 맡아보고 앞다리로 얼굴을 이렇게 치는 건지 만지는 건지 신나게 장난을 이어갑니다. 혹시 자, 그런데 바깥쪽에 있던 개가 안쪽에 있던 개 옷을 네. 물더니 그대로 막 잡아 끌기 시작하는데요. 어허허허. 몸까지 뒤로 빼면서 옷을 막 잡아 끌던 개 어. 마침내 이 옷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걔한테 관심이 있어요. 도망을 옷이 관심? 가버리는데요. 한순간에 옷을 잃은 개 그저 하염없이 사라진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처량해요. 박 변호사님,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옷이 없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나한테 꼬리 치는 건 줄 알았더니 옷이 관심 있었어. 아유,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